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향후 5년을 좌우할 새 정부의 첫 성장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가 매년 2차례씩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0%대, 또 내년 취업자 증가는 올해 반토막 수준인 11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내년 경기가 좀 살아나도 일자리만큼은 냉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돌파구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취업 한파에 20대들이 노량진 학원가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최후의 보루로 공직 공무원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공채 비율이 좀 줄어서 그런 것 같고.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 명. 건설,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령층 취업자가 늘면서 그나마 올해 초 전망치보다 5만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엔 취업자 수가 1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20년 이후 가장 어려운 고용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40만 명 감소 예정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올해 크게 늘어난 만큼 내년엔 증가폭이 예년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저효과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크게 낮췄습니다. 내년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전망에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 영향은 빠져 있어 실제 적용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현재 8세 미만까지 주던 아동수당을 매년 한 살씩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생 지원 방안들을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건 돈과 돌봄 문제입니다.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초등학생 아이는 또 예체능 쪽으로 많이 좀 배워둬야 하니까. 맞벌이일 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만으로 7살까지만 주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턴 매년 한 살씩 늘려서 결국 12살까지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은 원래 2년 한시였지만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그 월세는 기본적으로 도입할 때에 그 2년간 한시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대학생에게만 제공되던 1,000원 아침밥은 산업단지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데 대환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냐가 좀 숙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산은 다음 주 발표되는데 아동수당만 해도 13조 원 넘게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저성장의 벼랑 끝에서 잠재 성장 동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꺼낸 해법은 인공지능입니다. 돈과 규제를 과감히 풀고 데이터와 인재를 모아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국가 R&D 예산도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성장 전략 청사진은 계속해서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의 손이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국내의 한 회사가 내놓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조선소 용접, 반도체 공정, 사람 대신 정밀한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린 건 우리가 앞서 있는 이런 피지컬 AI입니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 등 7개 주력 산업에 AI를 얹어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정부터 규제 완화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 몇 개의 성공 아이템이라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AI만큼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겠다고 정부는 못 박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 삭감했던 R&D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의 판을 키웁니다. AI를 국민 누구나 배우게 하고 인재는 전 세계에서 불러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한 규제는 아이템 단위로 필요하면 최대한 푼다는 방침입니다. 데이터는 민간과 함께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본 처리까지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이렇듯 속도를 강조하지만 특히 데이터는 쌓는 것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모델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는데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고 하면 그 모델은 폐기를 해야 돼요. 데이터가 처음에 생성돼서 병영이 되고 폐기되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데이터 개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장치도 초기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0%대, 내년 1.8%를 전망했습니다. 대신 잠재 성장률 3%를 내걸었습니다. 단 성과가 실제로 터져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도 전국적으로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가 끌어올린 기후 인플레가 먹거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와 소비 침체 속에서 유통가가 10원 단위로 깎고 또 깎아가면서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꽃게 할인전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도 이에 밀리세라 최저가 수준으로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해에서 갓 잡은 꽃게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꽃게 100g에 760원, 60%나 할인된 가격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셔갖고 여기에서 좀 할인 행사한다고 그래서 와서 산 거거든요. 한 10시에서 한 10시 40분 정도나 그 정도에 구매했겠죠. 2,000마리 물량이 1시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꽃게 금어기가 풀리자 유통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최저가인 100g에 760원을 내건 이마트는 쿠팡이 똑같은 760원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내일부터는 741원까지 가격을 내립니다. 홈플러스는 780원에, 롯데마트는 당일 새벽에 잡은 살아있는 꽃게를 992원에 판매합니다. 이런 가운데 CJ푸드빌의 뚜레쥬레는 오늘 하루 전 제품 22% 할인에 나섰고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이달 말까지 치킨 한 마리를 7,900원에 선보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비자를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행사를 벌이면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것도 구매하게 되고. 지속되는 고물가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한 유통업계의 할인 경쟁이 뜨겁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불이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지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SK텔레콤은 지난달 열흘 동안만 면제 기한을 정했습니다. 면제 기간 당시에 가입자 이탈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SK텔레콤과 고객 유치의 재미를 본 다른 경쟁사들의 희비는 엇갈렸는데 신형 아이폰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보조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을 김한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말까지 되면 좀 적절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열흘은 너무 짧다 생각합니다. SKT가 잘못했으니까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통위는 결국 소비자 손을 들어줬는데 통신사들의 고객 뺏어오기 경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이 확실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SKT 측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KT나 LG U+로 옮길 생각입니다. 앞선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17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이탈했습니다. 이 기간에 KT와 LG U+는 각각 8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두 회사 모두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 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는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아이폰 17 출시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쪽에 보조금을 많이 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야 될 걸 안 낸 상황이니까 가입자로 모으려는 KT나 LG U+ 전략이 있으면 최신 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삼성전자도 갤럭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이 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후속 보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체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우편 EMS 접수가 중단된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제휴 상품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고객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5일부터 미국행 우체국 항공소포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800 미만 소액 소포 관세 면제 제도를 끝내고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자주 보내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이렇게 가격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MS 접수가 중단된 건 미국 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이 관세 신고를 먼저 하도록 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승인한 기관에서만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의 국제 우편망을 통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하여서 잠정적으로 EMS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존 EMS는 다음 주부터 중단되지만 민간 특송사인 UPS가 제휴한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부담할 비용은 대폭 늘어납니다. EMS 프리미엄은 기존 EMS 대비 평균 1.25배 정도 비싼 데다 15% 관세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더 저렴한 EMS 프리미엄 요금제를 준비하는 한편 통관대행사와 협의해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고객 불편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을 거쳐서 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통상과 외교장관들의 최종 의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직접 참석해 답변 내용을 들어봤을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의제들이 오릅니까? 네, 위성락 실장은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한미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을 이번 방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선을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분야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 등 막대한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위 실장은 이 부분은 한미 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직접 관여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유의 경제 무역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위 실장은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이 농축산물 개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순방 일정에는
재계도 대규모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첫 정상회담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은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원전까지 전방위적인 투자 계획이 준비됐는데 첫 정상회담인 만큼 규모도 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사절단 15명이 동행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이행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 2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4대 그룹만 126조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됩니다. 두 회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아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나 투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투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너지 원전 분야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됐던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K원전이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수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투자나 일치를 원할 경우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일부 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한 투자 계획을 조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양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한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현재 고1들이 만 18세가 되는 2년 뒤부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첫 단추가 되는 첫 석달치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동안 정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던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그동안 부유층의 이 재테크 수단 악용 우려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려왔는데 일단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의 청신호가 커졌군요. 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1,000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입했거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 자동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3년 말 국민연금 18세에서 24세 청년 가입률은 24%로 4명 중 1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 초년생부터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소득이 없더라도 우선 가입이 되고 이후 실제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나중에 소급 납부하게 되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개인이 임의 가입 보험료를 한 달치만 낸 뒤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해왔는데요. 임의 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연금을 월 2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부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9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월 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모아서 운영하는 기금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연내 정부 입법이 무산됐는데 대신에 여당 주도로 국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오수영 기자, 당초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문단을 출범한 노동부는 앞서 지난 6월까지 준비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8월 말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수탁자 책임을 두고 장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행 계약형은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금을 굴리지만 기금형은 수탁자가 손실을 내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내 정부 입법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 이 꺼져가던 불을 다시 지폈군요. 여당 주도로 국회가 속도를 냅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은 연내 불가하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정혜, 안도걸 두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탁 주체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노사 공동운영 수탁법인을 세우고 국민연금공단도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 참여시키자고 해왔고, 안도걸 의원은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운용사들을 경쟁시켜서 수익률을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한정혜 의원안과 수탁 주체를 두고 조율하고 있으며 당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활동을 재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연금특위안에 퇴직연금 분과를 만들어서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4조 원대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블랙스톤과 베인 캐피털 등 쟁쟁한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가운데 토정 패션 기업 F&F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은 F&F의 인수 참여 여부가 관심거리였는데 결국 참여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F&F는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인수 이후 사업 구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센트로이드 PE가 테일러메이드를 약 2조 1천억 원에 인수할 당시 F&F는 5,500억 원대 자금을 대고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업계에선 입찰가가 F&F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매수를 포기하고 투자자로서 매각 차익을 챙기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F&F가 자금 계획을 세운 만큼 경쟁자를 제치고 테일러메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F&F는 패션 브랜드 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테일러메이드를 품게 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F&F 관계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다들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새 주인을 찾는 예비 입찰이 어제 마감됐는데요. 블랙스톤과 베인 캐피털 등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와 함께 세계 3대 골프 브랜드로 꼽히며 골프용품과 의류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 넬리 코다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윤이나 류혜란 등 세계적인 골프계 스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정기예금 매력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예테크족들의 투자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연 3.4%의 금리를 보장하는 발행어음 특판 상품이 나왔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5대 은행의 대표적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5에서 2.55% 수준, 증권사의 1년 기준 원화 발행어음 수익률은 2.7에서 2.9%이고 외화 발행어음을 합치면 최고 수익률이 4.8%에 달합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 잔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2.6% 늘어난 42조 8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시장 규모는 7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또 내릴 수 있거든요. 우량한 기업들의 위험성이 좀 낮고 수익성이 좀 높은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이 많이 증가했다. 다만 증권사가 내놓는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86% 오른 3,168.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3,800억 원에 가까운 동반 매수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68% 오른 782.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5원 20전 내린 1393원 2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